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특강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주 그저께죠. 그저께 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주제 선정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들, 그다음에 서론이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언제 어떻게 작성하는 게 필요한지 주로 이제 다뤄봤고요. 그리고 본론은 이제 2장부터 5장 중에서 그 2장 이론적 배경을 다루고 있는 2장, 그리고 연구 방법을 다루고 있는 3장, 그리고 논문의 구성에 따라서 3장과 4장이 합쳐서 진행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연구 방법과 연구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5장, 실제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6장에서 결론,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도 잠깐 이제 리마인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오늘도 이 5장과 6장에 대해서 진행할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그 화요일날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한 또 이렇게 핵심적인 피드백을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받아봤는데 전체적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뭐랄까요?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이제 제가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참고할 것들은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한편으로 있었고, 또 다른 한편의 의견은 내용이 깊이가 있는 반면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용이 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어렵다 뭐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두 가지 의견을 제가 같이 합쳐서 간단하게 피드백을 먼저 드려보면요. 제가 만든 이 교재라 할까요? 이 강의안 자체는 원래 목적이 요 2시간 동안, 그리고 2시간 더해서 4시간 동안 소화하기 위한 내용만으로 구성을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내용들 다시 둘러보시면서 이 4시간 동안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자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료의 양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준비된 자료의 내용을 놓고 보면 2시간에 모두 커버하기에는 많은 양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취지를 반영해서 또 참고하셔서 일단 2시간 동안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중간중간에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린 자료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내용을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1학기부터 3학기 그리고 수료하신 분까지 또 다양하게 계시기 때문에 적정선에서의 공통적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지난번처럼 중간에 또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사이사이에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오늘 이제 2시간 강의 마무리할 때쯤에서 몇 분 정도 또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페이퍼를 샘플로 제출하셔서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또 추가적인 1대1 또 피드백 내지는 컨설팅 같은 그런 이제 코칭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1시간 정도 후에 쉬는 시간을 잠깐 갖고 나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제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리뷰, 그리고 강의 자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기초적인 피드백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 진행할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부터는 오늘 2일차 본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논문 작성 프로세스 세 번째, 그죠? 3번 본론이죠. 그래서 2장, 3장, 4장까지 다뤘고 오늘은 5장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예. 5장 연구 결과 또는 분석 결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저희가 네 가지 꼭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양적 연구 논문을 보다 보면 이 연구 결과 또는 분석 결과 또는 뭐 통계 분석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이런 내용들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앞의 내용들은 주로 이론적인 내용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루는 지금 이 5번째 챕터는 통계에 대한 내용, 그죠?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혹시나 우리가 이제 앞에 서론부터 여기 연구 방법까지 쭉 진행을 해 오면서 봤을 때, 일정 부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부분들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통계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좀 관련이 좀 구분이 좀 되죠.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또 논문 작성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하실 때 이 연구 결과 또는 분석 결과, 즉 통계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따로 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실제 이제 연구 방법 중에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그 통계를 다루는 방법, 뭐 예를 들면 SPSS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뭐 에이모스 프로그램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한 그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한 공부는 따로 하시게 되죠. 예, 그래서 학교마다 다릅니다만 그러한 통계 분석에 대해서 별도의 강좌를 준비해서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 실제 어떤 강의로서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이 통계 분석 쪽이 좀 많이 그 정형화돼 있어서 대부분 이렇게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계 강의를 들으실 때 이렇게 쌍방향으로 이렇게 질문도 하면서 진행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아쉬운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통계 분석 관련된 내용을 다루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예,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개별 이런 통계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통계 분석에서 따로 하셔야 되고, 오늘은 그 각각의 분석이 왜 필요하고 그 분석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방법, 내용,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사이사이에 이제 그 통계 분석 관련된 좀 디테일한 내용도 약간씩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오늘 시간에는 본연의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분석은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양적 연구하다 보면 설문조사를 보통 하게 되죠. 그 설문조사의 대상자, 즉 조사 대상자 또는 연구 대상자라고 하죠. 예. 그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뭐 학력이나 뭐 성별이나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주요 변수에 대해서 평균값이 어떤지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빈도 분석 또는 뭐 기술 통계라고 말을 하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 주요 연구 변수들이 있죠. 뭐 어제 얘기했던 어떤 그런 변수들이요. 여기서 얘기했던 거. 이러한 그 측정 도구별로 그 측정 도구가, 즉 설문지가 타당한지, 그리고 신뢰성을 갖추었는지, 이 두 가지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이제 보통 두 번째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탐색적 요인 분석, 에이모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확인적 요인 분석이다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뢰성 분석은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측정을 하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측정 문항들이 하나의 변수를 만약에 5개 문항으로 측정했다 그러면 이 5개 문항에 대한 응답들이 일관되게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내적 일관성이라고 하는데요. 통계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기수는 크론바 알파 계수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신뢰성 분석을 하죠. 확인적 의인 분석에서는 이제 합성 신뢰도라고요. CR 값을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은 그 두 변수 간의 관계입니다. 상관관계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좋은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그 좋은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어떤 뭐 몰입의 정도가 뭐 이렇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이제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SPSS에서는 스피어맨 방식 또는 켄달의 타우비 방식을 적용해서 상관관계 계수를 분석해서 확인하게 되죠. 에이모스에서는 판별 타당성 검증을 할 때에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게 됩니다.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연구 가설의 검증, 연구 문제를 좀 더 심화시킨 연구 가설을 검증을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가설이 채택되었다, 기각되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 방법이 이제 이 가설 검증 방법인데 이 가설 검증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가설에 따라 그죠? 예. 가설 자체가 어떤 차이를 분석하는 것 같으면 차이 분석을 하는 거고 가설 내용 자체가 뭐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런 인과관계 같으면 이런 어떤 직접 효과 이런 분석을 하게 되고요. 또 연구 모형 중에서 매개 변수가 들어간 경우에 그 매개 효과 분석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매개 변수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두 개의 방향이 이렇게 한 줄로 쭉 연결될 수도 있고 세로로 이렇게 연결돼서 그죠? 다이아몬드 형태로 해서 매개 변수가 두 개 들어간 케이스, 그 우리가 병렬 매개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런 매개 효과에 대한 가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해서 검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잠깐 또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조절 효과 가설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조절된 매개는 요즘 또 논문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발견하셨을 거예요. 조절 효과와 매개 효과가 하나의 연구 모형에 합쳐진 케이스죠. 예. 보통은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석사 논문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박사 논문 중에서는 이제 많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절된 조절 효과 이런 것도 이제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절 변수가 두 개가 투입되어 있는 연구 모형일 경우에 검증하는 것들이죠. 자, 어쨌든 이 5장 연구 분석 관련해서는요,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다. 첫째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두 번째는 측정 도구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그 다음에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연구 문제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적용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부터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플하게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고민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 많은 또 석사 박사 논문 쓰실 때 고민되는 부분이 또 되기도 해서 일단 그 소개를 좀 해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설 검증할 때 그죠? 네, 마지막 가설 검증할 때 보통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보통 많이 가설 검증을 하죠. 즉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X가 증가할수록 Y가 증가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가 보통 회귀 분석으로 많이 하는데, 자 이런 그 인과관계 분석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왼쪽이 아주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그 원칙적인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방법이고 아주 교과서적인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확인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이론적 배경, 변수에 대한 그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죠? 선행 연구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론에 근거해서 가설 설정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그 가설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론과 가설에 근거한 그 가설을 수립한 후에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통계 분석을 목적 자체를 그렇게 가설이 성립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계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확인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원칙적인 방법인데, 근데 하다 보면 또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진짜 해봤더니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선행 연구에 근거해서 X가 Y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회귀 분석을 해서 분석해 봤더니 그 예상대로 잘 유의하게 그 인과관계가 잘 나오면 되는데 그게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래요. 물론 이제 앞에서 이론과 가설 설정 이런 것들을 얼마나 충실히 성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탄탄하게 이론적 배경을 잘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가설 설정을 충분히 잘 했으면 그것이 통계 분석 결과 당연히 잘 확인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가설 설정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실제 분석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만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통계 결과가 잘 안 나오면 그야말로 낭패가 생기게 되죠. 그럼 뭐 한 학기 더 공부를 더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또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권유해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이론적 배경이나 가설 설정을 충실히 잘해서 통계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그것이 잘 성립되는 것이 좋지만 사람들이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공부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확인해 봤을 때 통계가 계속 계획대로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 졸업하기로 했으면 이번 학기에 그냥 졸업을 해내기 위해서는 오른쪽의 방법, 즉 탐색적인 방법도 같이 동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구 모형을 하나만 딱 세워놓고, 그죠? 이론과 가사 설정해서 하나 세워놓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만약 그게 통계 분석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삼각형으로 형성된 뭐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라고 하는 그런 매개 모형을 우리가 연구 가설로 설정을 해서 연구 모형을 설정했을 때 이게 그대로 예상대로 통계가 안 나올 경우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탐색적 분석 접근 방법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힘주어 말씀드리는 목적은 이쪽. 그래서 세 개의 변수를 다룰 때 그 세 개만 가지고 그야말로 승부를 보거나 아니면 모험을 걸지 말고 그것이 잘 안 나올 수 있을 경우도 대비하기 위해서 각 변수들의 또 다른 후보 변수들을 고민을 해서 같이 설문조사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실패를 방지하는 안전한 방법이다. 계획된 시간 내에 일정 내에 졸업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좀 이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하 내용에서 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추가해서 부연 설명해 드리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분석 결과 예상대로 잘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설문 항목에 예비 변수에 대한 측정 도구를 포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 가지 변수, 세 개의 변수로 구성이 된 연구 모형을 우리가 이제 실제 논문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세 개의 변수에 대한 측정 도구, 즉 설문지를 검토하고 확정해서 이 세 개만 설문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보통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만에 하나 결과가 잘 안 나오면 설문을 다시 해야 되죠.
우리가 보통 한 학기 내에 논문을 쓰시는데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내에 프로세스가 빡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설문을 했는데 통계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럼 다시 설문을 해야 되면 뒤에 일정이 너무 촉박해져서 이번 학기에 안 되니 다음 학기에 하자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실패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세 가지 연구 모형의 세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연구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세 개 변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각각 세 개의 변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네 개 변수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지금 우리가 다룰 거면 그 네 개 변수가 후보 A라고 하는 변수 말고 A-라고 하는 변수를 또 하나 더 넣어서 측정, 즉 설문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이론적 배경을 충분히 공부하고 가사 설정 같은 것을 쭉 하다 보면 그 비슷한 변수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해서 설문을 진행하시면 안전한 방법이 되겠다는 거죠. 이 결론은 독립변수 X, 예를 들면 매개변수 M, 종속변수 Y 세 개의 변수를 측정하는데 그 세 개의 변수 플러스 매개 변수 M을 대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 비슷한 변수 뭐 M 도 설문에 넣고 종속변수 Y를 대신할 수 있는 Y 도 넣어서 만약에 M과 Y로 이루어진 매개와 종속변수에 이루어진 통계가 안 나올 경우에 M 대신 M-를 넣어보고 Y 대신 Y-를 넣어봐서 성립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발견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갖고 가자는 겁니다. 바로 이 방법이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에서의 실패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백도라고 그러죠. 백도에 다시 뒤로 가서 설문을 다시 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이제 실제 교수님하고 이제 진행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진행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수많은 그 논문 컨설팅을 진행해 보다 보면 실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 지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한 학기 미루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 진행하시면서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설문지 구성할 때 그죠? 설문지 구성할 때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데요.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일방법 편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내용은 그 동일방법 편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기 박원호 서울대 박원호 교수님 등이 이제 작성하신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논문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동일방법 편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실 것이 현재 대부분의 석사 논문에서는요. 이 동일방법 편의에 대한 조치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 기초적인 방법 하나만 적용하거나 또는 아예 적용하지 않거나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사과정 논문을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이 내용을 다루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박사과정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좀 깊이 있게 공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이 박원호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내용들이니까요. 강의 이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수 있도록 참고 자료로 제시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동일방법 편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통계 처리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기초적인 단일 요인 검증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논문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공부를 꼭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예시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 5장 연구 결과, 즉 분석 결과에서 다루는 몇 가지 통계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 그리고 의미, 이런 것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예, 기초 통계 분석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빈도 분석한 경우예요. 예, 우리가 이번 시간 시작하면서 이 5장 연구 분석 결과에 4가지 꼭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중에 첫 번째, 빈도 분석입니다. 그 조사 대상자죠. 설문을 우리가 했을 때 그 설문에 응답하신 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사 대상자라고 하죠. 예, 그분들에 대해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 또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이쪽에 이것들에 인구 사회, 인구 통계, 즉 성별, 뭐 연령, 학력, 뭐 이게 어떤 조직, 회사였으면 그 재직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 회사에서 어떤 그 직급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구 사회학적 특성 또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성별은 남녀가 있겠고요. 연령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학력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재직기간도 이렇게, 네, 직급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그 항목별로 몇 명인지 보는 거예요. 빈도.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런 식으로. 그죠? 그거에 대한 이제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퍼센트가 이렇게 또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자는 187명이고 69.5%다. 그죠? 네. 전체 설문 응답자는 269명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0대인 분들은 17명, 전체 269명 중에 6.3%. 예. 아래 내용도 다 똑같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렇게 쭉 표로 표시하고 표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쭉 기술하도록 되어 있죠. 예. 굉장히 쉬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참고로 이런 부분들이 있죠. 나중에 이제 이것도 설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준비하실 때 필요한 것들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설문지에서 어떻게 물어볼 거냐. 예. 나이를 1, 20부터 29세, 2, 30부터 39세 이렇게 해서 객관식으로 영역을 줘서 고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나이를 그냥 기입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도 마찬가지죠. 예. 연구자가 임의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 중에 고르세요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주관식으로 몇 년 각자 자기에 해당되는 연수를 쓸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설문지 구성할 때 교수님과 잘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니까요. 이것은 그냥 빠르게 보시죠. 그죠? 예. 단지 숫자만 좀 바뀐 거예요. 그죠? 예. 여기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좀 또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예, 관련된 내용들이 또 구분되어 있고요. 여기 빈도 숫자, 그거에 대한 퍼센트, 그다음에 그 기술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요, 실제 어떤 변수죠, 변수. 예, 예를 들면 이제 이 연구에서 제시됐던 이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이제 그 공교롭게도 어떤 그 우리가 연구하는 어떤 변수의 이름이에요. 이게. 예. 자, 요 변수를 측정을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항으로 한 거예요. 그죠? 예, 한 뭐 10개 정도의 설문 문항으로 설문했어요. 그 각 설문 문항별로 평균이 몇 점이지? 그죠? 예. 응답자가 그죠? 한 200명, 300명 되니까요. 그 2, 300명이 응답한 요 한 문항에 대해서 누구는 3점, 누구는 4점, 누구는 5점 이렇게 응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의 그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 그래서 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 전체의 평균은 예를 들면 5점 만점에 3.64였다. 표준 편차, 통계 시간에 배우셨을 거고요. 배우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외도와 첨도가 있습니다. 이 외도와 첨도를 왜 적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변수를 측정한 다음에 나중에 보통 인과관계 분석을 할 때 회귀 분석을 하거든요. X가 Y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슨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회귀 분석할 때 기본 조건이 우리 그 응답자들이 측정한 그 변수에 대해서 측정한 그 값들이 이런 분포들이 있잖아요. 3.6, 3.1 이런 것들이요. 예, 이런 것들이 회귀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숫자들이 정규 분포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요. 통계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측정한 이 변수들의 측정한 결과치 값들이 정규 분포 가정, 즉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인 정규 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도와 첨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외도의 절대값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 미만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8 미만. 여기의 절대값이요. 3 미만이고 여기 첨도 여기의 절대값이 8 미만일 경우에 정규 분포 가정을 충족한다 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계 분석을 해도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도와 첨도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여기는 이제 각 그 변수들 중의 하위 요인별로죠. 앞에서 보셨던 것은 실제 한 문항 단위의 평균치였고, 여기는 이 전체를 묶어서, 예를 들면 5개를 묶어서 이제 이게 조직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조직 문화의 하위 요인이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안전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부터 위기 지역 문화까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제로 설문지에서는 안전 조직 문화를 측정하기 위한 몇 개의 설문 문항이 있겠죠. 그걸 합쳐서 평균치 낸 거예요. 그래서 조직 문화 중 안전 조직 문화에 관한 여러 설문 문항들에 대해서 응답한 전체 평균치가 이렇다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이렇고 역시 외도와 첨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윤리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하위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단일 차원의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만 있는 거죠. 여기 아래는 5개 차원, 여기는 4개 차원, 이렇게 5개 차원. 윤리적 리더십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변수는 다차원 변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각 하위 요인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뢰도 분석입니다. 논문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나 이미 익숙하신 내용들일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 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특정 이제 변수의 이름인데요. 그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10개의 설문 문항이었고요. 그 10개의 설문 문항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신뢰도 검사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260명에 대해서 260명의 응답자가 이 1번 문항에 대해서 체크한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1번, 누구는 5번,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그 값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나왔는지를 뭐 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내적 일관성 지수, 대표적으로 크롬바 알파 기수를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크롬바 알파 기수가 쭉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전체 문항, 10개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 지수 크롬바 알파 값은 0.731로 나왔죠. 오른쪽에 보시면 0.878로 좀 높아졌죠. 신뢰도가 0.731에서 0.878로 좀 높아졌어요. 높아진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빨간색 박스 있죠? 여기 써 있는 건 뭐냐면요. 이걸 그대로 다 넣었을 때 10개의 문항을 다 넣고 신뢰도 분석을 했을 때는 전체 변수에 대한 신뢰도가 0.731인데 요거를 빼면 능숙한 업무 진행 가능이라고 하는 요 특정 문항을 뺀 나머지 9개를 가지고 신뢰도 분석을 하면 크롬바 알파 값이 0.713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10개 중에서 승진 시 업무에 대해 더 만족한다라고 하는 항목을 뺀 나머지 9개를 가지고 신뢰도 분석을 하면 신뢰도가 87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체 설문 문항을 다 넣고 신뢰도 분석했을 때 충분히 높지 않게 나왔다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이 신뢰도 분석했을 때 나오는 이 제시되는 이 값을 보고 이 수치를 보고 요 731보다 더 높아지게 하려면 뭐를 빼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항목 삭제 시. 즉
요 승진 시 업무에 더 만족함이라는 항목을 삭제하면 이 전체 크롬바 알파 계수의 크기가 0.875로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10개 문항을 다 넣으면 731이지만 요 문항을 빼고 신뢰도 분석하면 875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구자가 판단해서 731은 좀 부족하다. 요걸 제거해서 875로 높이고 싶다. 그러면 요 문항을 제거하고 9개 문항을 가지고 신뢰도 분석을 하면 전체 신뢰도가 875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예시는 이 연구자는 뭘 했냐면 2개를 다 삭제했어요. 2개를 다. 네, 2개를 다 삭제했더니 어떻게 됐다? 875로 올라간 게 아니고 713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2개를 다 삭제했기 때문에 제3의 숫자가 나오죠. 예, 878로 더 높아졌죠. 예. 자,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신뢰도 분석을 해서 크롬바 알파 계수를 확인할 때 전체 문항을 넣고 했을 때 신뢰도가 충분히 높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게 낮다. 그래서 더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게 판단이 된다면 이 항목 삭제 시 크롬바 알파 값을 확인해서 해당되는 것들을 적절히 삭제하고 신뢰도 분석을 하면 신뢰도 계수의 크기를 훨씬 높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걸 또 확인할 방법은 또 여기 있죠. 그렇게 해봤더니 878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어떤 것을 삭제하더라도 이 878보다 높게 나올 수가 없죠. 이게 다 그죠? 878보다 낮으니까 이걸 삭제하면 869가 나올 거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최적의 최고 수준의 크롬바 알파 계수를 도출한 사례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포인트는 뭐다? 예. 신뢰도 분석할 때 항목 삭제 시 크롬바 알파를 확인해서 전체 신뢰도 분석의 계수 값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메인입니다.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예시입니다. 네. 크롬바 어디 있죠? 어디 있나요? 크롬바 여기 있죠? 네네네. 여기 일성을 균형하는 변수를 여러 개의 설문 문항으로 측정을 했는데 그것들에 대한 크롬바 알파 값이 쭉 이렇게 좀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표를 만드는 제시하는 방법 어떻게 요 위의 내용들을 제시하고 어떤 내용들로 이 칸을 채울 것이라는 것은 연구마다 다 다르고요. 교수님마다 다르고 학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논문을 보시거나 아니면 바로 선배 논문을 보시는 게 가장 좋죠. 내 지도 교수님이 지도하신 바로 앞기수 또 그 앞에 선배들의 논문을 보면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교수님 쪽에서는 신뢰도 분석표를 어떻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신뢰도 분석 관련해서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 우리가 CFA라고 그러죠. 예.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신뢰도 관련된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SPSS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은 SPSS를 활용한 크롬바 알파를 확인해서 이제 신뢰도를 분석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확인적 요인 분석, 에이모스에서 보통 에이모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크롬바 알파라는 그 계수가 등장하지가 않죠. 그 대신 등장하는 것이 개념 신뢰도입니다. 그다음에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게 되면 개념 신뢰도 이외에 AVE라고 하는 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구조방정식, 즉 에이모스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 그 공통적인 뭐랄까요 관심사에서는 조금 수준이 좀 높은 부분이어서 너무 길게 많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크롬바 알파 대신에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개념 신뢰도를 가지고 신뢰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보시죠. 또 하나의 케이스인데요. 여기는 보면 개념 신뢰도 값이 없죠. 이것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마다 교수님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전형적인 사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인 분석은 우리의 학과 아니면 지도 교수님에 따라서 요인 분석을
하는 연구도 있고 안 하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요인 분석은 제가 깊게 말씀을 따로 안 드린다는 점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지금 신뢰도와 타당도에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예시를 좀 보여드린 것이고요. 자, 이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도 많이 보셨죠? 논문을 보시다 보면 좀 모양새가 좀 다르죠, 이렇게 그죠? 네, 이 요인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해당되는 변수별로 이렇게 그 요인 적재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잘 4개의 변수별로 이렇게 잘 구분되어서 나타났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요인 분석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신뢰도, 타당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보통 타당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타당도는 요인 분석을 가지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요. 에이모스 구조관식에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 그 다음에 SPSS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탐색적 요인 분석을 했을 때의 요인 분석 결과에 이어서 붙여서 이렇게 신뢰도 계수를 나타내기도 한다. 뭐 이런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의 또 다른 사례죠. 뭐 이런 그림이 있는 논문들 가끔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SPSS 탐색적 요인 분석한 게 아니고 에이모스 구조방향 정책을 활용한 요인 분석한 거구나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설명이 되어 있죠. 에이모스를 활용한 거다. SPSS가 아닙니다. 그죠? 요 에이모스를 활용한 요인 분석의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이모스를 활용한 CFA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이제 이런 요인 분석 자체의 어떤 모형에 대한 적합도가 이렇게 쭉 제시가 되죠. 그래서 이 모형 적합도라고 하는 것도 별도로 이제 우리 토익 시간에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은 이미 다 책들에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에 이 굉장히 많은 이 모형 적합도를 얘기해주는 지수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RMR, RMSEA, GFI, TLI, CFI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이 지수가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개가 또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연구에 따라서 이 어떤 이 모형 적합도 지수들을 여기 표시할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우리 지도 교수님 쪽에서 선호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게 있고요. 자, 모형 적합도에서는 이거 정도를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는 지도 교수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런 모형 적합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걸 만족을 하고 어떤 걸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즉 기준을 충족하기도 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죠? 충족하는 걸 중심으로 제시를 하면 돼요. 우리 연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하게 제시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그러면 연구자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모형 적합도에 대해서 뭐 어떤 것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이 통계 분석 관련된 학자마다 제시하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모형 적합도가 만약에 뭐 8개, 10개가 있다. 그 중에 내가 분석해본 내 사례에서는 5개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 걸로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 학자들이 모형 적합도에 제시한 그 내용들 중에서 어느 학자가 내가 지금 만족하게 결과가 나온 요 5가지 아니면 4가지를 제시한 것이 옳다라고 제시한 학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4개를 나는 제시를 하고 그 학자의 이름을 이렇게 인용을 달면 됩니다. 즉 모형 적합도, 여러 개의 모형 적합도 중에 왜 이것을 선택해서 제시했는지를 주장한 학자의 인용을 달면 되는 거예요. 네, 정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요인 분석에 대한 내용 깊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경우에 모형 적합도를 제시할 때 기준을 초과하는 게 있고 미달하는 게 있을 것이다. 첫째, 나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초과해서 나온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둘째, 그것들을 제시하면 된다라고 제시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학자의 그 인용을 따서 밑에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교수님하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또 같이 설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적절하게 찾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확인적 의무서 관련된 내용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진료도 여기 있죠. 네. SPSS에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크롬바 알파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똑같이 원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실제 얘네요. 이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판별 타당성 분석이라고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판별 타당성 분석은 뭐냐면 우리가 SPSS 즉 탐색적 확인적이 아닌 탐색적 요인 분석을 했을 때 그 각각 요인들이 아까 이렇게 그룹 지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표에서 그렇게 잘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하고 의미가 같은 거예요. 즉 확인적 요인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몇 가지 변수들이 있으면 그 변수들이 정말 그 개념이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는 절차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4개를 사용됐으면 이 A 변수가 B, C, D와 다르고 B 변수가 A, C, D와 다르고 이런 식으로요. C 변수는 A, B, D와 다르다. 서로서로 독립되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변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절차적인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게 다르지 않고 비슷비슷하다. 뭐 이렇게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탐색적 의의 분석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딱딱 구분돼서 요인이 구분되지 않고 막 섞여서 나오죠. 이렇게 섞여서. 그러면 이제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요인 간, 즉 변수 간 그 특성이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절차. 그것을 우리가 판별 타당성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조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정리를 해드렸어요. 예,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잠깐 보셨던 게 이제 이런 비슷한 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판별 타당성 검증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한 거예요. 좀 이따가 또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 이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변수와 리더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변수, 이 두 개의 변수의 상관관계가 0.613이라는 거예요. 상관계수는 0부터 1로 이루어져 있죠. 0이면 관계가 전혀 없다. 만약에 이게 1이면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0.613이면 0.5보다 좀 높으니까 두 개의 상관관계는 좀 높다.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직급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도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여기 7번까지 여기 7이 없는 이유는요. 여기 7을 넣으면 어차피 그냥 1만 나오기 때문에 뺀 거예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도 보면 여기 별이 있죠. 별 두 개가 있고 없는 게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거는 유의성이라고 하죠. 이건 상관관계 분석을 하면 또 배우게 되는 내용들인데 여기 일단 별이 나타나야 돼요. 즉 이 유의성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이 수치가 의미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실제 이만큼 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별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P값이라고 하죠. 유의 수준이 0.05보다 작은 경우, 두 개는 0.05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P값이 0.05보다 같거나 크면 유의하지 않다고 보통 말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관관계 분석을 해봤을 때에 별이 하나 이상 나온 것들을 중심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것을 또 달리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확인적 요인 분석할 때도 이렇게 상관관계 분석을 하면 나오거든요. 이게 그 상관관계 계수들이에요. 그런데 판별 타당성 검증하는 방법은 그 상관계수의 제곱 0.613을 제곱하면 뭐 0.34, 뭐 36 나오겠죠. 예를 들면 그걸 결정계수라고 하는데 그 상관계수의 제곱인 결정계수가 AV 값보다 작아야 판별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AV 값은 앞에 있었죠? 잠깐 볼까요? 여기요. 여기. 요 AV 값. 네. 그것을 이쪽 표에다가 놓으면
변수별로 갖다 놓을 수 있겠죠. 각 변수별 AV 값을 이렇게.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AV 값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엄격하게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이 AV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결정기의 수의 가장 큰 것보다 크면 아주 완벽하게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 그러면 결정계 수 중에 가장 큰 걸 보려면 상관계수 중에 가장 큰 걸 봐야 되겠죠. 상관계수의 제곱이 결정계수니까. 자, 상관계수가 가장 큰 게 어디 있을까요? 요거죠. 0.613에 제곱하면 66은 36, 0.361은 37이 될 거예요. 여기가 가장 큰 결정계수가 0.36 또는 37. 네이버의 값은 어때요? 가장 작은 게 0.616이에요. 여기가 가장 작은 게. 그러니까 결정계수의 가장 큰 0.036보다 AV 값 중에 가장 작은 0.618이 더 크죠. 이게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는 판별 타당성이 있다 라고 이제 분석이 된 거죠. 이게 가장 엄격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안 나왔다고 우리가 논문 못 쓰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차선책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은 더 덜 엄격하지만 가능한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제 이것들은 뭐 예를 들면 상관계수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편차 있죠. 표준편차 2를 곱한 값. 이것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판별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 정리하면요.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나 필요한 경우예요. 확인적 요인 분석.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확인적 요인 분석이든 탐색적 요인 분석이든 요인 분석을 다루는 논문이 있고 다루지 않는 논문이 있어요. 또 교수님에 따라서 요인 분석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인 분석 중에 판별 타당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석사 논문에서 실제 진행할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박사 논문에서는 대부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또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통계 시간에, 통계 수업 시간에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상황의 분석 말씀드렸죠. 이 변수들끼리의 관계 이렇게 쭉 표시하고 여기 에스터리스크, 우리가 그냥 별이라고 하는데요. 있고 없고를 본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죠. 네. 여기도 대부분 다 별이 3개씩이나 다 떴네요. 그죠? 네. 모든 요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실제 우리가 통계 분석을 그냥 어떤 분석 방법이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은 통계 분석에 대한 통계 수업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논문 작성법의 수업 강의에서는 그 분석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 문제에 집중해서 내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통계 분석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거기까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따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각자 우리 여러분들 개개인이 앞으로 논문 쓰실 때 논문의 앞쪽에 서론의 밑에, 그죠? 서론의 끝단에 가서 연구 문제를 제시하는데 그 연구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분석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잠시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55분이니까요 휴대폰 시계로 9시 한 5분만 쉬었다가 9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